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58장. 58. 옥수검객 염능풍. 4월 초닷새. 하늘은 맑았다. 육소봉은 반짝반짝 닦여진 거울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 아니었다. 이런 느낌은 약간 이상하기는 해도 오히려 유쾌했다. 거울 속의 노인은 분명히 자기처럼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위엄과 기계가 있어 보였고 주색이 지나쳐서 한 다리를 이미 관 속에 들여놓고 있는 노인은 절대 아니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매우 즐겁게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아쉬운 것은 세수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신용만 내고 더욱 시원하게 이를 닦고는 다시 얼굴을 돌려 침대 위에 부인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결랑군은 확실히 당신을 좀 더 젊어 보이게 했어야 했소. 지금 당신은 꼭 내 어머니처럼 보이오. 유청청이 이를 악물고 한스럽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멋대로 당신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도 당신은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육소봉은 크게 웃었다. 이때 말 잘 듣는 개가 꼬리를 흔들며 들어왔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도 들어와 큰절을 하며 문안을 올렸다. 육소봉은 더욱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삼육고에 가서 화투간사와 소록만두를 먹자꾸나. 삼육고의 집만두는 작고 맛깔스러워서 한 바구니에 20개인데 셋이서 5바구니를 먹어도 많다고 질리지 않았다. 육나흘이 되게 개조차도 3바구니를 먹었으나 그의 집사 부인은 오히려 뒤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수도에서 관리를 지낸 댁의 규율은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 엄했다. 음식점에 시중 드는 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한 소주의 표준말로 어색하게 말했다. 대감댁의 개가 되는 것이 시원찮은 사람보다 훨씬 좋겠어요. 육소봉은 자기가 가져온 은이쑤 시계로 쩍쩍 소리를 내며 이를 쑤시다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이 개를 좋아한다면 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지 않소? 밖에 나가 아무데나 오줌과 똥을 누이고 돌아오면 내가 상을 내리리다. 시중꾼이 주저하며 집사와 집사부인을 보았다. 집사 나으리는 가지 않으십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이 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개가 그를 물기를 좋아한다네. 시중꾼은 무서워했다. 이 개는 사람 무는 것을 좋아합니까? 육소봉은 코에서 흥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오라고 불러도 그는 입을 벌리려 하지 않네. 대감의 부인도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집 이 개는 비록 사람을 물지 않고 뼈다귀도 먹지 않으나 똥 싸놓은 것을 핥게는 해도 절대로 진짜 똥을 먹게 해서는 안 되네. 개가 배탈이 날 거야. 시중꾼은 그저 가볍게 웃으며 개를 끄는 가죽끈을 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개 나으리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 집사는 슬며시 집사 부인을 보고 집사 부인은 효자를 보았고 효자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안심해라. 내 아버지의 개는 착한 보물이니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게다. 게다가 그가 도망가려 한다 해도 도망갈 수가 없다. 효자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노부인이 말했다. 너도 그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똥을 눌 때도 옆에서 기다려야 한다. 표가는 역시 말을 잘 들어서 일어나 고분고분 밖으로 나갔다.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우리 아들은 진짜로 효자요. 육소봉은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밥을 먹은 후 거의 반드시 용변을 보러 갔다. 그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위장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부인은 대단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육소봉을 따라다녔지만 영감이 용변을 볼 때에만은 옆에서 지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걔가 사람을 따라다닐 때는 꺼릴 것이 없어서 용변을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육소봉이 용변을 볼 때마다 결랑군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 들어왔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다.
육소봉이 걸터앉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중드는 녀석은 절대로 진짜 시중꾼이 아닙니다. 육소봉은 반응이 없었다. 결랑군은 말했다. 그의 경공은 틀림없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그의 발자국 소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소봉도 용변을 볼 때는 전심을 다하고 온 정신을 기울였다. 결랑군은 또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반드시 변장을 한 고수일 겁니다. 게다가 단수가 나보다 더 높고요. 육소봉이 돌연 말했다. 너는 내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요괴다. 결랑군은 멍청해졌다. 요괴? 육소봉이 말했다. 걔가 난데없이 말을 하니 요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결랑군은 고개를 흔들었다.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산채로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산채로 때려잡는다. 결랑군은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얌전하게 꼬리를 흔들며 도망갔다. 육소봉은 마음이 좀 가뿐해졌다. 그의 처지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을 때는 바로 변기에 앉아있을 때이고 그것은 아주 얻기 어려운 즐거움이라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를 감시하는 마누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가 나왔을 때 유청청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한참이나 기다린 듯이 땅 위에 누에콩 껍질이 이미 한 무더기나 되었다. 육소봉이 견디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은 사내가 용변 보는 것을 보기 좋아하오? 아니면 여기서 악취 맡는 것을 좋아하는 거요? 유청청이 말했다. 나는 단지 의심이 난 것뿐이에요. 의심이라니? 당신이 진짜 용변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 기회를 틈타 나를 멀리하고 그게와 비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바깥에 앉아서 내가 진짜 용변을 보는지 아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군. 유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에야 그런 소리가 매우 듣기 싫다는 걸 알았어요. 육소봉은 한심하다는 듯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가 수놈이기에 망정이지 만약 암놈이었으면 어찌 될 뻔했소? 유청청이 담담히 말했다. 그게 암캐였다면 벌써 죽은 개가 됐겠지요. 4월 초였세. 하늘은 맑고 구름이 많았다. 관가노인이 얇은 종이에 뭐라고 기록했다. 아침은 동쪽성의 규원관에서 먹었다. 거기서 어떤 이에게 개를 산책시키라고 시켰는데 갔다 오는데 약 반 시간이 걸렸다. 개를 산책시킨 심부름꾼은 왕씨인데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 노릇을 한 지는 14년이 되었다.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한 명 있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여 의심나는 점이 없었다. 이 종이는 당연히 노도파자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해기활은 반대였다. 안 돼오. 그렇게 쓸 수는 없소. 관가노인이 물었다. 왜 안 됩니까? 해기활이 말했다. 우리는 이 개를 데리고 와서도 안 됐고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그를 산책시키도록 해서는 더욱 안 돼오. 노도파자가 본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요. 관가노인이 물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요? 해기활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개가 죽은 개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소? 관가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육소봉이 두렵지 않은 거요? 해기활이 말했다. 산개가 죽은 개로 변하는 것은 생쌀이 끓어 밥이 되는 것과 같은데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소? 관가노인이 숨을 토하며 말했다. 이 산개는 언제 죽은 개로 변할지 모르겠군요. 곧 그렇게 될 거요. 내일 당신이 개와 산책하러 갈 것이요? 해기활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와 같은 일은 내 평생에 처음이요.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인가요? 해기활이 말했다. 그렇소. 틀림없이 그렇소. 4월 7일. 하늘은 아주 쾌청했다. 해기활은 개를 끌고 아주 멀리 왔으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듯 했다. 표가가 뒤를 따르다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이 언제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게 됐소? 해기활이 말했다. 지금 막.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려는 거요? 성 밖으로 가오. 성 밖에서 무엇을 하려고요? 개 한 마리가 길에서 죽는 것은 평범한 일이나 개 가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요. 표가가 말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다른 이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가려는 것이요. 그는 개를 끄는 가죽끈을 꽉 움켜쥐었고 표가도 옷 속에 칼자루를 잡아쥐었다. 이 개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암기의 명수여서 개가 사람 손에 죽지 않는다면 사람이 개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웃음거리일 게다. 이 개가 뜻밖의 조금의 반응도 보이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표가가 말했다. 당신은 혹시 이 개의 뱃속에 어떤 음험한 계략이 있을지 아시오? 해기활이 말했다. 나는 단지 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만 알고 있어. 진짜 사람 그림자도 없군. 해기활은 문득 멈춰 개를 보면서 탄식하며 말했다. 경공, 경공.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신 적이 있으니 그래도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만약 당신이 무슨 남길 말이 있으면 말을 해도 상관이 없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대를 대신하여 해주겠네.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멍멍하고 계속 짖었다. 해기활이 말했다. 꼬리를 흔들어도 소용없소. 우리는 그래도 당신을 죽일 것이오. 표가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당신을 양머리를 매단 개고기 집에는 팔지 않을 것을 약속하네. 해기활은 여전히 탄식하며 갑자기 사발같이 큰 주먹을 휘둘러서 개의 머리를 때렸다. 주먹이 내려가자 즉시 골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개는 미친 듯이 지저댔다. 뜻밖에도 개가 아직까지 버틸 수가 있자 표가의 검이 그의 목을 찔렀다. 선혈이 사방으로 뿌려지고 해기활이 공중으로 몸을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오니 산개가 이미 죽은 개로 변해 있었다. 해기활은 숨을 돌리고 웃으며 말했다. 개를 죽이는 것은 확실히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간편한 것 같군. 표가가 우울한 표정으로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단지 우리가 죽인 것이 진짜 개일까봐 걱정일세. 해기활은 크게 놀라며 즉시 몸을 숙여 개가죽을 벗겨보려고 했다. 개가죽의 속도 역시 개였다. 이 개는 틀림없이 결랑군이 아니었다. 해기활은 안색이 변했다. 나는 분명히 봤소. 표가가 물었다. 무엇을 봤소? 결랑군이 이 개가죽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개로 변하는 것을 보았소. 표가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왜 육소봉에게 묻지 않소? 화장실 밖에는 뜻밖에도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육소봉은 막 문을 나서서 바지끈도 채 묶지 못했는데 해기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기활의 모습은 이미 참을 수가 없어서 바지 속에 똥을 싼 것처럼 보였다. 육소봉은 한숨을 지으며 중얼중얼 말했다. 왜 내가 용변을 볼 때마다 밖에서 모두들 줄을 서 있는 거야? 혹시 모두 약을 잘못 먹어서 설사를 하는 게 아니오? 해기활은 이를 악물고 한스럽게 말했다. 나는 약을 잘못 먹은 게 아니고 단지 사람을 잘못 죽였을 뿐이오. 육소봉이 깜짝 놀라 물었다. 당신은 누구를 죽였소? 해기활이 말했다. 나는 개 한 마리를 죽였소. 당신이 죽인 것이 필경 사람이요, 개요? 해기활이 말했다. 내가 죽인 그 개는 마땅히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진짜 개이고 개가죽 속에도 사람이 없는 줄 누가 알았겠나?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개는 개이고 개가죽 속에는 당연히 개고기와 개뼈가 있을 뿐 당연히 사람은 없다네. 그는 탄식하면서 해기활의 어깨를 두드렸다. 요즘 자네가 너무 피곤한가 보네. 만약 잘 쉬지 않는다면 진짜로 미칠지도 모르겠군. 해기활의 모습은 진짜로 화가 나서 미칠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갑자기 크게 외쳤다. 결랑군은? 그는 내 아들도 아니고 또 집사도 아닌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틀림없이 그를 데리고 산을 내려온 것은 당신이요. 나는 단지 개를 데리고 내려온다고 말했을 뿐
결란군을 데려온다고 말하지 않았네. 그는 또 해기활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지금 자네가 내 개를 죽였으나 나는 자네의 목숨을 요구할 생각은 없네. 어찌되었든 좋은 집사가 개보다 훨씬 쓸모가 있지. 게다가 나는 집사 부인이 과부가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네. 해기활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육소봉은 마침내 바지끈을 다 메고 천천히 걸어갔다. 몇 발자국을 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이번 일은 자네가 반드시 노도파자에게 이야기해야 하네. 그는 틀림없이 매우 흥미있어 할 걸세. 자네 같은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상을 주실지도 모르지. 그는 정말로 호탕하게 웃었다. 자네는 그가 어떤 물건을 상으로 줄 거라고 생각하나? 해기활은 생각이 났다. 그게 어떤 물건이든 틀림없이 매우 무거울 것이다. 그가 왜 무거운 주먹을 모르겠는가? 또한 무거운 칼도 있었다. 해기활은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터득했네. 무엇을 터득했는가? 내가 죽인 것은 원래 개였으니 죽은 것도 당연히 개요. 그게 어떤 개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소. 그는 눈을 깜빡이면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죽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개는 어떻겠소? 육소봉도 크게 웃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납득한 것 같아 보이는군. 4월 8일. 맑던 날씨가 구름이 많아지다가 갑자기 비가 왔다. 오늘 관간호인은 종이에 매우 간단하게 기록했다. 400리쯤 길을 가다 개가 횡사하였다. 4월 9일. 흐림.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두껍고 검은 구름이 몇 겹으로 햇빛을 가려 일찍 어두워졌다. 황량하고 울퉁불퉁한 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하나도 없었다. 자잘한 돌과 잡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술에 모는 사람이 숙소를 지나칠까봐 두려워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어요. 이 길이 가까운 길인가? 원래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은 관간호인은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보아하니 지금 길을 잃은 듯합니다. 지금은 원래 밥 먹을 시간이었다. 예전 같으면 그들은 모두 세수하고 이를 닦고 깨끗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불빛이 휘황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완전히 낯선 지방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난 배고파. 배가 고파 죽겠어요. 유청청은 분명 고생을 참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아무래도 뭘 좀 먹어야겠어. 위가 계속 좋지 않아. 만약 당신이 진짜로 무엇을 먹으려 한다면 양처럼 풀을 먹는 수밖에 없소. 유청청은 미간을 찌푸렸다. 술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나요? 먹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도 없소. 그럼 우린 어떡하지요? 방법은 딱 하나요. 무슨 방법입니까? 굶는 거요. 유청청은 갑자기 수레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가서 찾아볼래요. 무엇을 찾겠다는 거요? 어떤 곳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도 틀림없이 인가가 있을 거예요. 유청청은 자신 있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털끝만큼의 자신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꺼이 찾아 나섰다. 그녀는 찾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됐다. 고생을 견딜 수 없었고 배고픔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찾으려는 게 무슨 물건이든지 단지 기꺼이 찾아 나서는 사람만이 비로소 찾아낼 수 있다. 세상의 이치가 모두 그렇다. 첫 번째 마차를 발명한 사람은 틀림없이 걷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생하고 싶지 않을 때 인류의 생활에는 비로소 진보가 있다. 그녀는 기꺼이 찾아 나섰고 드디어 찾아냈다. 산이 움푹 패인 산언덕 아래에 뜻밖에도 진짜 인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매우 큰 집이었다. 사실 어디에서든 이 정도로 큰 집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암흑 속에서 보니 산비탈의 지붕은 마치 검은 구름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넓은 대문도 최소한 6필의 말이 함께 뛰어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그러나 문 위의 붉은 칠은 이미 벗겨 떨어졌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이렇게 큰 인가에 전혀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없는 황야에서 항상 귀신의 집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혹시 귀신의 집이 아닐까 싶었다. 진짜 귀신의 집이라 해도 나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유청청은 굶주림을 두려워했지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문 위에 청동고리를 치는 소리가 징을 친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으나 문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녀가 포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문이 조금 열리자 한 줄기 빛이 뻗어나왔다. 한 사람이 그 불빛 뒤에 암흑에 서서 그녀를 차갑게 보고 있었다. 음산한 불빛이 그녀의 눈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이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을 때에는 감히 2번 다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귀신 같지도 않았다.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살아있는 흙인형이었고 그를 귀신이라고 한다면 흙을 빚어서 만든 인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의 온몸은 모두 진흙이었다. 얼굴, 코, 눈썹, 심지어 입속까지도 모두 진흙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았다. 다행히 그는 웃었다. 유청청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하였다. 웃게 되자 얼굴 위에 마른 진흙이 푸득푸득 밑으로 떨어졌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지만 웃는 모습은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유청청이 마침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하자 그 사람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도 당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기괴한 곳까지 왔겠소? 그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나 마님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이 비록 귀신이 있는 곳이라 해도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게다가 좋은 사람입니다. 유청청이 참지 못하여 물어보았다. 호인의 몸에는 어째서 그렇게 많은 흙이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누구든지 며칠 동안 지렁이를 파면 몸에 이렇게 많은 흙이 묻을 거요. 유청청은 멍청해졌다. 당신은 지렁이를 파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벌써 783마리의 큰 지렁이를 파냈습니다. 유청청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그렇게 많은 지렁이를 파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많아도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717마리를 더 파내야만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내기를 했소. 누구든지 1500마리의 지렁이를 먼저 파내야만 이기는 것이고 하나라도 적으면 안 돼요. 당신이 졌나요? 그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직 지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는 이미 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오. 유청청은 초점을 잃고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군요. 당신과 내기를 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괴인이겠군요. 괴인일 뿐 아니라 못된 놈이고 못된 놈일 뿐 아니라 정말로 개자식이요. 육소봉은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개자식일 뿐 아니라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즉시 동의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육소봉이 물었다. 그가 못된 놈이라면 당신은 어떤가? 그 사람은 탄식하며 말했다. 나도 아마 그럴 거요. 육소봉이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하는데 유청청이 앞질러 물었다. 당신은 못된 놈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룻밤 묵도록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생각하오? 그래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마치 어떤 이가 진흙탕에서 지렁이 파는 것을 본 것보다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다. 유청청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는 길을 잃었고 부근에는 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야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가로저으며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않소. 조금도 이상하지 않소. 그는 입으로는 비록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더욱 기괴하게 변했다. 유청청이 또 참지 못해 물었다. 혹시 이곳에 귀신이 있소? 아니요. 하나도 없소.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를 여기서 하룻밤 재워줄 건가요? 그 사람은 또 웃었다. 당신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여기서 며칠을 묵어도 상관이 없소. 그는 몸을 돌려 황량하고 음산한 정원으로 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단지 당신들이 여기서 반시각도 머무르지 못할까봐 두렵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기서 지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앞쪽의 큰 정원에는 7개의 방이 있었다. 각 방에는 모두 몇 개의 등이 있었고 뜻밖의 등기름도 있었다. 그 사람은 의외로 방마다 등불을 켜놓고 비로소 길게 한숨을 토해냈다. 어떤 곳이든지 단지 등을 켜기만 해도 아주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비록 곳곳에 두텁게 쌓인 먼지가 있기는 했지만 화려하고 값비싼 표구와 가구가 전혀 남루하지 않아서 희미하게나마 옛날의 풍채를 엿볼 수 있었다. 유청청이 탐문하듯이 물었다. 당신은 방금 전에 지금까지 어떤 이도 이곳에서 머무른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은 순순히 시인했다. 왜요?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요. 무슨 물건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은 손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바로 여기에 있어. 그가 가리킨 것은 수정상자로 대청 중앙의 신비로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매우 얇게 간 수정은 거의 완벽하게 투명했고 안에는 거의 시들어 죽은 꽃잎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무슨 꽃이에요? 이것은 꽃이 아니고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그럼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유청청의 눈이 커졌다가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떨렸다. 자기도 모르게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났다. 어떤 사람의 눈인가요? 한 여인, 매우 유명한 여인이요. 그 여인의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그녀의 눈이라오. 왜 유명한가요? 왜냐하면 그녀의 눈은 신안이기 때문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술을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보 밖에서 자수침으로 모기의 목을 관통시킬 수도 있었다고 하오. 당신은 신안 침삼郎을 말하는 건가요? 그녀 말고 또 누가 있겠소? 누가 그녀의 눈을 여기다가 놓아두었나요? 그녀의 남편은 옥수검객 염능풍이 아니오? 그래요. 강호에도 이와 같은 자는 염능풍밖에 없고 다행히도 한 명뿐이지요. 유청청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는데 손바닥은 이미 축축해 있었다. 그녀는 염능풍과 노도파자의 은원이 뒤엉켜 있음을 아는 것일까? 그들이 거기로 간 것은 완전히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고의로 만든 것일까? 지렁이 파는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진흙으로 덮여서 누구도 그의 얼굴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여기에는 모두 913칸의 방이 있는데 한 방에 모두 이와 같은 수정상자가 하나씩 있다오. 방마다 모두 있다고? 유청청은 즉시 두 번째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과연 또 완전히 똑같은 수정상자가 있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놀랍게도 말라 비틀어진 귀였다. 지렁이를 캐는 사람이 유령처럼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침삼랑이 죽은 후 염능풍은 그녀를 913조각으로 나누었지요. 유청청은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다. 그는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지렁이 캐는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그녀를 보고 싶어 했지요. 그가 어디를 가든 그녀를 보고자 했으니 눈 한 쌍을 보거나 귀 한쪽만 보는 게 뭐가 무서웠겠소. 유청청은 이를 꽉 깨물었다. 거의 구토를 참을 수 없었다.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듣자 하니 침삼랑의 사촌 오빠가 무당의 명객 목도인이라고 하던데? 지렁이 캐는 사람이 말했다. 그렇소. 육소봉이 말했다. 염능풍이 이렇게 해놓고 목도인이 그를 처치할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요? 지렁이 캐는 사람이 말했다. 목도인이 그를 상대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오. 침삼랑이 죽고 3개월이 채 못 되어서 그 자신도 미쳐서 뒤에 있던 가산에 올라가서 부딪혀 죽었는데 머리가 산산조각이 났소. 누군가 머리를 부딪혀서 박살이 났다면 그의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또한 죽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굳이 알아보려고 했던 이도 없었을 것이다. 유청청이 얼마간 숨을 돌렸다. 그리고 즉시 물었다. 그가 죽은 뒤에 왜 아무도 이 상자를 옮기지 않았지요? 지렁이 캐는 사람이 말했다. 왜냐하면 이 상자를 옮기려 했던 이들은 지금 모두 이미 상자 속에 누워있기 때문이지요. 유청청이 말했다. 어떤 상자지요? 지렁이 캐는 사람이 말했다. 아주 긴 나무로 만들어진 전문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상자라오. 대부분의 사람은 죽고 나면 모두 그런 종류의 관에 들어갈 수 있길 바라지요. 유청청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이런 수정상자에 담겨 있는 것보다야 훨씬 좋겠군요. 그러나 애석한 점도 매우 많지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귀신의 손에 의해 산채로 눌려 죽는 기분은 결코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은 좀 전에 여기에는 한 마리의 귀신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지렁이 캐는 이가 말했다. 이 방에는 한 마리도 없소. 하지만 이곳에는 적어도 47마리의 귀신이 있고 게다가 모두 원귀라오. 여기에는 처음에 모두 몇 사람이 있었나요? 그가 말했다. 49명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나요? 만일 매일 한 쌍의 눈이 수정상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본다면 당신은 견딜 수 있겠소? 나는 견딜 수 없어요. 틀림없이 미쳐버릴 거예요. 당신이 참을 수 없듯이 다른 이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었다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자를 옮기려고 했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상자에 손을 대기만 하면 즉시 혓바닥이 반척이나 길게 늘어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숨이 끊어져 이런 모양이 됐지요. 그 자신도 혓바닥을 길게 늘여냈는데 매우 길었다. 그의 얼굴은 시꺼먼 진을기고 혓바닥은 선혈같이 붉었는데 오직 살아서 목 졸려 죽은 자만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청청은 즉시 고개를 돌리고 감히 2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참지 못하여 물었다. 당신은 이 상자를 옮겨본 적이 없나요? 지렁이 캐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가로저었다. 그의 혀는 아직 길게 늘어져서 말할 방법이 없었다. 유청청은 말했다. 여기에 있던 사람은 이미 모두 죽지 않았나요? 당신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요? 도대체 당신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렁이 캐는 사람은 갑자기 품속에서 손을 내밀어 거무스름한 것을 유청청에게 집어던졌다. 그것은 필경 살아있고 따뜻하고 또 물컹거리고 미끈거렸다. 틀림없이 살아있는 지렁이였다. 유청청은 깜짝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하였다. 그녀는 결코 쉽게 놀라 기절하는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축축하고 물렁하고 미끈거리는 지렁이를 누가 참을 수 있겠는가? 그녀가 이 지렁이를 피하고 나자 지렁이 캐는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등잔이 한두 번 깜빡거리더니 방 안의 등불이 갑자기 꺼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육소봉과 그들은 뜻밖의 모두 방에 없었다. 다행히도 옆방에 불이 있어서 건너갔더니 그 방의 불도 금세 꺼졌다. 그녀는 불 밝힌 방을 찾아 뛰어들어갔으나 등불이 모두 꺼졌다. 등불이 밝게 빛나던 집이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자기가 내민 손마저 볼 수 없었다. 그 눈 한 쌍이 아직도 수정상자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걸까? 그 49명의 혓바닥을 길게 토해낸 원귀들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보는 것일까?
그녀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신안이 아니었다. 그 죽일 놈의 소봉은 죽어서 어디로 가버린 걸까? 영감, 죽일 놈의 영감탱이 육가야. 빨리 나오지 못하겠어? 그녀는 크게 불렀으나 반응이 없었다. 한 사람의 대답조차도 없었다. 관간호인, 구자, 표가도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설마 그들이 모두 그 보이지 않는 귀신 손에 의해 산채로 목 졸려 죽은 걸까? 혹시 이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함정이 아닐까? 그녀는 뛰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3번 모두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차가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고꾸라졌을 때 그녀의 다리는 힘이 없어서 거의 기려고 해도 기지도 못할 정도였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 한 쌍이 뻗어나와 그녀를 끌어당겼다. 육소봉일까? 아니었다. 차게 말라 비틀어진 손에 손톱이 무척이나 길었다. 그녀는 까무러치게 놀라 크게 소리를 질렀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키득키득 웃었다. 나는 신안이다. 그것은 여인의 소리였다. 이 손이 설마 수정상자에서 나온 것일까? 웃음소리는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돌진했다. 그녀는 허공으로 뛰어들었으나 차갑게 마른 손도 그녀의 등 쪽에서 뻗어나와 가볍게 그녀의 인후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결코 쉽게 놀라 기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벌써 기절한 뒤였다. 4월 10일. 날이 밝았다. 유청청이 깨어났을 때 태양은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창문이 움직이고 창밖의 나무들도 움직였다. 마치 나는 것 같이 앞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눈을 비비다가 갑자기 그녀 자신이 마차 위에 있고 육소봉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비시시 웃으며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보았다. 매우 아팠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어나 육소봉을 노려보았다.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잘 잤소? 잘 잤냐고요? 지금이 아침인가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그리 이르다고 할 수는 없소. 어젯밤 당신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자더군. 유청청은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당신은요? 자도 한참 잤다오. 유청청은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덤벼들었다. 그의 몸에 덤벼들어 목을 조르면서 사납게 말했다. 말해요. 빨리 말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무슨 일 말이오? 어젯밤의 일이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바로 당신한테 묻고 싶은 일이요. 당신은 어찌 된 일이요? 왜 스스로 머리를 벽에 들이받아 정신을 잃었소? 유청청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내 머리를 벽에 부딪혀요? 육소봉이 쓰게 웃었다. 당신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러면 방의 등은 왜 갑자기 모두 꺼진 거지요? 등잔이 기름이 없으니 당연히 꺼지지. 그럼 지렁이를 캐는 사람은? 등이 꺼졌으니 당연히 기름을 찾으러 갔겠지. 그는 기름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기름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찾을 수 있었소. 유청청이 말했다. 그는 진짜 사람인가요? 사람이다마다. 게다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 기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죽까지 끓여주어서 우리는 모두 몇 그릇씩 먹었다네. 유청청은 믿기지 않는 듯이 한동안 멍청이 있다가 다시 물었다. 등이 꺼졌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뒤쪽에. 내가 앞에 있는데 당신들은 뒤에서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앞에 있다고 우리도 모두 앞에 있어야 하오. 우리가 당신 엉덩이의 벌레도 아닌데 왜 뒤쪽에 있지 못하겠나? 유청청은 모욕감으로 얼굴이 새파래졌다. 집사 부인. 아들아. 모두 안으로 들어와라. 수레가 멈추고 그가 부른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녀는 방금 육소봉에게 물었던 말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다.
그들도 그녀가 왜 머리를 부딪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유청청은 화가 나서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들 전부 그 손을 보지 못했단 말이오? 관간호인이 물었다. 무슨 손이오? 유청청이 말했다. 내 목을 누르던 귀신 손말이오. 육소봉이 갑자기 크게 웃더니 말했다. 나는 보았소. 그가 웃는 것은 매우 신비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왔다네. 유청청의 눈이 반짝였다. 어디에? 바로 여기요. 그는 미소 지으면서 주머니에서 창가에 매다는 새끼줄을 내놓았다. 새끼줄 위에는 몇 개의 고리가 달려 있었는데 마치 손톱 같은 고리였다. 이것이 당신의 목을 조르던 귀신의 손이 아닌가? 유청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기활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명성이 자자한 강남의 여협 유청청이 새끼줄에 놀라서 기절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육소봉이 말했다. 사실 당신은 마땅히 생각할 수도 있네. 해기활이 물었다. 왜 그렇소? 육소봉이 답했다. 그녀는 여자고 게다가 나이도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가 그 나이 정도 되면 함부로 의심을 많이 하게 되지. 4월 11일. 황혼 무렵. 어제 아침부터 지금까지 유청청이 말한 것을 합쳐보면 그녀가 평상시 밥을 먹을 때 말하는 것보다 결코 많지 않았다. 그녀의 안색도 매우 좋지 않았다. 귀신에게 놀란 것이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행동할 때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일까? 지금 그들과 무당의 거리는 반나절의 여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노도파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또한 그들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약간의 동요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누가 이번 행동에서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를 알 수 있겠는가? 서간, 철견, 왕십대, 고행고옹 이런 사람들은 이 무림의 최고 실력자라고 할 만했다. 게다가 이 7명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고수가 무당산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서문치설이 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는 아마 가지 않을 거요. 왜요? 왜냐하면 그는 육소봉을 찾기 때문이요. 그는 육소봉이 감히 무당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육소봉 자신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도록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황혼 무렵의 저작거리는 언제나 시끌벅적하였다. 그들의 술에도 소란한 저작거리를 지나쳤다. 서문치설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목도인은 반드시 거기에 갈 거요. 그는 근래 완전히 은퇴했지만 장문을 책립하는 중요한 일에는 그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걸세. 물론이지. 만약 목도인이 간다면 고송거사도 반드시 갈 걸세. 이 두 사람만도 쉽게 대적할 수 없네. 나는 노도파자가 반드시 그들을 상대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계속 그들을 이 계획에 끌어들이지 않았겠나?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그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네. 육소봉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저쪽에 가서 밥 먹을 생각이나 해야 하네. 표가, 관간호인, 해기활은 모두 수레 위에 있었다. 모두들 할 말이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입을 다물고 6개의 눈이 일제히 길 건너편의 술집 입구에 쏠렸다. 수레는 매우 천천히 갔고 그들이 지나갈 때에 3사람이 술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붉은 얼굴에 머리가 벗겨졌고 날쌘 매와 같이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났다. 또 하나는 대나무 지팡이처럼 키가 컸는데 길을 흔들흔들 걸어오는 게 마치 센 바람이 불면 풀썩 넘어질 것만 같았다. 또 한 사람은 2사람이 어깨를 부축하고 있었다. 이미 약간 취한 상태로 백발이 창창한 늙은 도사였다. 육소봉은 이 3사람을 모두 알아보았다. 표가, 관간호인, 해기활도 전부 알 수 있었다. 눈빛이 매와 같은 사람은 바로 12연안의 총표파자인 응한노칠이었다.
길조차 걷지 못하는 사람은 경공으로 강남북을 크게 흔들었던 안탕산의 주인 고행공이었다. 이미 술을 웬만큼 먹은 늙은 도사는 바로 그들이 막 이야기를 했던 무당의 명인 목도인이었다. 표가의 눈은 비록 그들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레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이때 육소봉이 갑자기 수레를 멈춰라 하고 소리쳤다. 표가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러시오? 육소봉이 말했다. 이 술집에서 밥을 먹고 가세. 표가는 더욱 깜짝 놀랐다. 당신은 저 세 사람을 모르시오? 나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나를 몰라보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그들이 지금 만약 우리를 알아본다면 무당에 가서도 똑같이 알아볼 거네. 표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마침내 그의 뜻을 이해하였다. 당신은 그들이 우리를 알아보는지 시험을 할 생각이로군. 육소봉은 담담히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모험을 해야만 하오. 지금 그들에게 들키는 것이 무당산에 가서 들통나는 것보다 낫소. 이 말이 끝나자 유청청이 힘차게 수레를 두드리며 크게 말했다. 수레를 세워라.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59장 59. 서문취설의 최후 통첩. 술집의 장식은 세련됐고 분위기도 성대했으나 장사는 그다지 잘 되지 않았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술집의 별실에는 단지 세탁자의 손님만이 있었다. 고행공 등 그들은 결코 세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었다. 술집에는 벌써 먼저 온 한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덩치가 크고 위풍당당했으며 기백도 있어 보였다. 틀림없이 무림 중의 명인일 것이다. 그러나 육소봉은 도리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를 만나본 적도 없었다. 무림의 명인 중에 육소봉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람이 가장 많은 탁자에는 술병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는 양주 쪽에서 온 부유한 소금장수이거나 한직에 있는 관리일 것이다. 여자는 용모가 빼어나고 요염하며 풍류가 있고 가볍고 경솔한 것이 기생 같았다. 사람이 가장 적은 탁자에는 단지 한 사람뿐이었다. 그 사람은 흰옷을 입었는데 마치 눈과 같았다. 그 사람을 보자 육소봉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솟아나왔다. 그는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뒤에서 채찍으로 그를 때렸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술집에 들어섰으니 다시 나갈 수는 없었다. 육소봉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유청청이 냉랭하게 그를 보았다. 구슬땀이 이미 그의 인피가면을 뚫고 나와 맺힌 것이 보였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들에게 오히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푸르스름했다. 그의 검은 탁자 위에 있었다. 그가 마시는 것은 정결한 물이지 술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도인은 그에게 아는 척했으나 그는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강호의 유명한 무당의 명숙은 필경 눈에 새겨둔 것이 절대로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눈에 새겨둔 적이 없었다. 목도인은 비굴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네. 그가 무례해도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아. 그 크고 위풍당당한 노인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목도인은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서문치설이기 때문이네.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서문치설.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검. 그의 손에 검만 있으면 그는 어느 누구도 눈에 새겨두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육소봉 한 사람만 보였다. 원한은 그렇게 기이한 독초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해칠 수 있다지만 오히려 한 사람의 잠재력을 전부 발휘하여
그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하고 반응도 더욱 민첩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칼을 한번 찌르면 조금의 실수도 없는 무사는 이와 같은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다. 그는 비록 육소봉이 그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육소봉이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그의 예리한 눈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다. 시종꾼이 물었다. 나리들은 무슨 술을 드시겠습니까? 유청청이 재빨리 먼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술을 안 마시네. 조금도 마시지 않아. 술은 틀림없이 사람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고 아무리 작은 흐트러짐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술은 사람의 정신을 느슨하게 하는 반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도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셔야겠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표가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은 내 착한 아들의 생일이니 어찌 술이 없겠나. 내가 먼저 우리에게 주격청을 따르거라. 유청청은 험악하게 그를 노려봤으나 그는 완전히 못 본 척하고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남아로 태어나서 술로 명을 삼으니 부인의 말은 신경 써서 들을 게 못 되네. 자, 자네 두 늙은이도 이리 와서 나와 같이 술을 마시세. 관가노인과 해기활도 하는 수 없이 앉았다. 목도인은 이미 옆에서 박장대소를 하며 말했다. 부인의 말은 신경 써서 들을 게 못 되네. 술은 정말 빨리 나왔고 마시는 것도 매우 빨랐다. 석 잔이 들어가자 육소봉은 긴장이 많이 풀렸고 눈에도 빛이 났다. 지금 그는 이미 서문치설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듯 했다. 아예 술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서문치설의 칼날같이 예리한 눈이 홀연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목도인도 그를 보면서 갑자기 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술을 목숨으로 삼은 친구, 늙은 도사가 당신께 술을 한 잔 따르도록 허락하겠소?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이 늙은이도 마땅히 도사께 석 잔의 술을 올리겠습니다. 목도인이 크게 웃다가 걸어와 칼날 같은 눈빛으로 육소봉에게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육소봉이 말했다. 웅씨입니다. 곰과 호랑이 할 때 곰 웅자요. 목도인이 말했다. 우연히 사람을 알게 됨은 마땅히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지만 그저 웅형의 술 마시는 호방함이 내 옛친구와 너무나 닮았소. 유청청은 조마조마해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는데 육소봉은 뜻밖에도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사의 그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다고 하면 아득히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눈앞에 있어. 유청청의 심장은 거의 튀어나갈 것 같았다. 육소봉이 틀어준 술잔이 알게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목도인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하늘이 영재를 꺼려하여 나의 친구가 비록 멀리 서천에 갔지만 지금 술이 있고 또 옛 친구가 있으니 그의 뛰어난 혼이 다시 내 눈앞에 돌아왔는지도 모르지요. 유청청은 안도의 숨을 쉬었고 육소봉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너무 섣불렀다. 그들은 모두 서문치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문치설의 창백한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싸늘하게 변했고 그의 손은 벌써 칼자루를 잡았다. 순식간에 창밖에 챙 하고 용이 우는 소리를 울렸다. 단지 검을 뽑는 것만으로 이렇게 용 울음소리와 같이 맑은 소리가 났다. 서문치설의 동공이 곧 수축했다. 이와 같은 찰나에 밤하늘에 사나운 번개가 번득이듯이 차가운 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곧장 서문치설에게 날아갔다. 서문치설의 검은 아직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칼집 옆에 있던 술잔이 갑자기 튕겨지며 검빛을 받았다. 창 하는 소리가 울리자 술잔은 수천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졌고 수많은 물방울은 차가운 안개와 같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얼굴 위에도 검은 수건을 덮어 써서 단지 반짝이며 빛나는 눈동자만이 드러났다. 흑의인이 그를 보며 말했다. 칼을 빼라. 서문치설은 냉랭하게 말했다. 7사람도 벌써 너무 적은데 당신까지 굳이 죽으려 할 필요가 있나?
흑의인은 이해하지 못했다. 7사람? 서문치설은 말했다. 이 세상에 검을 사용할 만한 사람은 당신까지 모두 7명뿐이요. 검을 배워서 여기까지 다다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소. 그는 손을 저었다. 당신은 가시오. 흑의인은 말했다. 가지 않으면 죽는 건가? 그렇소. 흑의인이 냉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마 당신일 걸세. 그의 검이 또 날랐다. 목도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 검은 엽고성에 천회비선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단지 육소복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유령산장 밖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을 뚫고 들어간 칼이 생각났다. 석학, 그 얼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본디 마음속으로 서문치설과 높고 낮음을 겨루어 보고 싶어 했다. 누구도 그들이 칼을 잡고 있는 변화무쌍함을 형용할 수 없었다. 누구도 그들의 이 싸움을 형용할 수 없었다. 검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자 술집의 모든 접시와 잔이 전부 산산조각 나버렸다. 검은 허공을 갈라서 모든 사람의 호흡도 거의 멈추게 했다. 4명의 화려한 옷을 입은 노인들은 뜻밖에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대신 데리고 온 그들 옆의 여자들이 오히려 분위기를 깨고 아름다운 얼굴이 혈색을 잃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빛이 하늘로 튀더니 흑의인이 비스듬히 쓰러져 그들의 탁자 위로 떨어졌다. 서문치설의 칼이 공중에서 공격해오자 흑의인의 전신은 이미 검의 광채 아래 있었다. 그는 이미 선수를 놓치고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공경에 처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마루판이 갑자기 까닭없이 밑으로 푹 꺼져서 탁자 위에 흑의인도 떨어지고 꼼짝 않고 있던 4명의 노인들도 아래로 떨어졌다. 술집의 마루판이 벼랑간 꺼져 큰 구멍이 생겼는데 마치 대지가 갑자기 갈라진 것 같았다. 서문치설의 검의 광채도 구멍으로 날아갔다. 이런 변화는 틀림없이 그의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것이었다. 그가 구멍 아래를 보려고 했을 때 뜻밖에도 마루판이 또 무너져 내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교묘하게도 이 구멍을 메꾸었다. 탁자는 아직 이 마루판에 있었는데 4명의 노인은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 앉아 있었다. 이 나무판은 마치 그들의 발에 달려 올라온 것 같았다. 탁자 위의 흑의인도 이미 보이지 않았다. 검의 빛도 보이지 않고 이미 칼집에 들어가 있었다. 서문치설은 냉랭히 그들을 바라봤는데 냉혹한 눈빛에서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고행공, 응안 놓칠 목도인도 서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 그들은 4명의 노인이 많은 돈을 지닌 부유한 소금 장수도 아니고 또한 한가롭게 놀러 나온 관리도 아니며 바로 공력이 깊어 예측할 수 없는 무림의 고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내공으로 이 마루판에 구멍을 내고 다시 내공으로 그것을 붙였는데 공력이 이 정도에 달하는 화이노인들은 무림의 어떤 사람들일까? 서문치설이 갑자기 말했다. 3사람. 화이노인들은 조용히 그를 보며 그가 말을 계속하길 기다렸다. 서문치설이 말했다. 나의 검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자는 단지 3명뿐이요. 조금 전에 그 순간에도 그는 검으로 찔렀다.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까지 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화이노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이가 마침내 입을 열고 말했다. 당신이 보기에 그는 그중 몇 번째이요? 서문치설이 말했다. 모두 아니요. 서문치설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3명은 모두 일파의 종주 신분이요. 설사 피가 칼에 묻어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소. 화이노인은 담담히 말했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4번째 사람이겠군. 4번째는 없소. 당신 수중에는 아직 검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검을 받아낼 수 있는지 왜 다시 한번 시험해 보지 않소? 서문치설이 말했다. 아무리 받아낼 수 있다 해도 당신 4명 중 아마 많아봐야 3명만이 남을 것이요. 화이노인이 말했다. 당신은? 서문치설은 입을 다물었다. 이 4명을 상대하는데 그는 확실히 자신할 수 없었다. 화이노인들도 입을 닫았다.
서문치서를 상대하는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없었다. 그들을 따라온 4명의 아리따운 소녀 중에서 얇은 비취색 겉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불렀다. 삼촌! 그녀는 크게 외치며 육소봉에게 뛰어들었다. 나는 끝내 당신을 찾았군요. 내가 삼촌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그는 지금까지 독신이었다. 아주 모범적인 독신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아들이 생겼을 뿐 아니라 또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삼촌이 된 것이다. 이 소녀는 그의 앞에 꿇어앉아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삼촌께서 설마 저를 몰라보시는 건 아니겠지요? 저는 소취예요. 당신 친혈육에 왜 질려 소취요? 육소봉은 갑자기 그녀를 꽉 껴안았다. 내가 어떻게 너를 몰라보겠느냐? 너희 엄마는? 소치는 안겨서 숨이 막히는지 거칠게 숨을 쉬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육소봉이 물었다. 너는 어떻게 저런 늙은이들과 함께 여기에 왔느냐? 소치가 말했다. 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끝내 그녀는 크게 소리내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육소봉은 화려한 옷을 입은 노인들에게 달려가서 심한 욕을 했다. 당신들은 왜 그녀를 속이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울겠소? 그는 한 노인의 옷소매를 꽉 잡았다. 보아하니 당신들의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듯한데 도리어 외롭고 가엾은 여자아이를 속이다니 당신들도 사람이요? 그는 힘을 다해 이 노인을 끌어당겼다. 소치도 와서 뒤에서 그를 잡아 끌었다. 벼랑간쩍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판이 또다시 함몰되어서 세 사람은 동시에 떨어졌다. 서문치설은 멍해진 것 같았다. 방금 그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평생에 가장 무서운 적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그저 구멍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저 걸었다. 목도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또 멈춰서서 말했다. 안녕하시오. 목도인도 멍청해 있었으나 마음을 열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네, 나는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뜻밖에도 나를 알아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구려. 서문치설은 말했다. 육소봉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목도인은 웃지 않고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그를 만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만날 수는 없소. 서문치설은 냉소지었다. 목도인은 화제를 바꿔서 말했다. 당신도 무당에 가는 거요? 안 가오. 왜요? 나는 검이 있고 무당에는 검을 푸는 돌이 있지요. 당신의 검은 지금까지 풀리려 하지 않았나요? 그렇소. 크고 위풍당당한 노인은 갑자기 차갑게 웃었다. 당신도 무당에 감히 검을 가지고 갈 수 없나 보군. 서문치설은 냉랭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사람만을 죽일 뿐이요. 만일 당신이 한마디라도 더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죽일 거요.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다. 서문치설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있었다. 그는 검을 가지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유유히 술집을 걸어나갔다. 육소봉은 그 화려한 노인들이 뒤엉켜 있는 곳에 있었으나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저작거리의 등불은 여전했다. 그가 등불이 환히 빛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크고 위풍 있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세상에 설마 진짜로 단지 3명만이 그의 49검을 받아낼 수 있는 걸까? 목도인이 말했다. 정말이요. 노인이 말했다. 그의 검을 풀어낼 사람은 없나요? 목도인이 말했다. 없소. 고행공이 말했다. 설마 그가 정말 천하무적인가요?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노인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 그의 검을 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요.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있는 자는 있어. 고행공, 응한 노칠이 동시에 다투어 물었다. 누구 말이오? 크고 위풍당당한 노인은 매우 신비롭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늦어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오. 갑자기 발생한 충돌이 갑자기 끝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둥절할 일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서문치설이 가자마자 육소봉도 떠났다. 화이노인은 당연히 그를 저지하지 않았다. 모두 다 마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육소봉은 다시 편안하게 그의 수레 위에 앉았고 마차는 또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비취색 얇은 옷을 입고 애처롭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생긴 외질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얼굴에 서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다. 눈에는 웃음이 그득했는데 마치 이 일이 매우 재미있는 듯 느끼는 것 같았다. 육소봉도 이 일이 매우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내가 내 혈육인 외질녀이냐? 소치는 말했다. 네. 그런데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게냐? 네. 지금 우리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는 거냐? 네. 너희 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소치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반드시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소치가 눈을 깜빡였다. 당연히 알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모두 몇 명이지? 적지 않습니다. 그녀도 매우 신비롭게 웃다가 갑자기 고개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큰 소리로 인력 거꾼에게 명령하였다. 앞쪽의 그 골목에서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 세 번째 붉은 문이요. 붉은 돌이 깔린 골목에는 양쪽 높은 담장을 끼고 붉은 살구꽃이 마침 예쁘게 피어 있었다. 담장 안쪽의 봄 기운이 이미 닫을 수도 없을 정도로 완연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붉은 문은 열려 있었고 몇 개의 분홍색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다. 소치는 들어가자마자 크게 외쳤다. 모두들 빨리 나오너라. 우리 삼촌이 오셨다. 소치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원에서 17, 8명의 소녀들이 몰려나왔다. 그녀들은 모두 젊고 제비처럼 아름다움이 충만했으며 또한 참새처럼 지지배배 하고 끊임없이 떠들었다. 젊은 소녀들이 누가 삼촌을 싫어하겠는가? 그녀들은 모두 육소봉 옆에 몰려들어 어떤 이는 손을 잡고 어떤 이는 옷자락을 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삼촌하고 불렀다. 육소봉은 다시 멍해졌다. 그녀들이 어떻게 내 외질녀이지? 소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나요? 육소봉은 하는 수 없이 인정했다. 좋아하지. 모두 다 좋아해. 소치는 웃었다. 나는 당신이 틀림없이 그 애들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또 그 여자 아이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조심해야만 한단다. 우리 삼촌은 누구든지 좋아하고 그다지 성실하지도 않단다. 나를 안을 때에도 정말로 숨도 못 쉴 정도로 만들었어. 여자애들은 교태를 부리듯 웃으며 더욱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당신은 벌써 그에게 안겨봤나요? 삼촌은 불공평해요. 왜 나는 안아주지 않나요? 나도 삼촌이 안아주세요. 나도요. 육소봉은 마음이 동하여 많은 여자들을 안아주고 생각했다. 유청청은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방법을 찾아서 즐거움 끝에는 반드시 고생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주려고 하였다. 누가 알았으랴. 소치의 행동이 그녀보다 더 빨라서 이미 육소봉의 손을 잡고 겹겹이 쌓인 주위를 뚫고 나왔다. 소녀들은 또 크게 외쳤다. 당신이 우리를 나오라고 했으면서 왜 삼촌을 데리고 가는 거지? 당신 혼자만의 삼촌은 아니잖아. 육소봉이 즉시 동의했다. 기왕 모두가 다 나의 진려인데 나도 마땅히 그녀들을 상대해야 될 거요. 소치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 그를 뒤쪽에 긴 복도로 끌고 갔다. 그리고 비로소 손을 좀 늦추고 웃는 듯 많은 듯한 눈으로 그를 힐끔 쳐다봤다. 보아하니 당신의 야심은 정말 큰 것 같군요. 그 계집아이들은 모두 다 성질 사나운 아모랑이인데 당신은 그녀들이 당신의 뼈를 오드득 깨물어 먹어도 두렵지 않소? 이것은 이미 외질녀가 삼촌에게 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육소봉을 삼촌으로 만들었을까?
육소봉을 여기에 끌고 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육소봉은 눈을 깜빡거리며 일부러 물어보았다. 너는 혼자서 나와 같이 있으려고 생각하는 거냐? 소치는 또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담이 크지 않아요. 방금 전에 당신이 하마터면 내 온몸에 뼈를 안아서 부서뜨릴 뻔했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과 같이 있겠어요? 어떤 때는 나도 매우 부드럽소. 특히 옆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소치는 일부러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남들이 당신을 호색하니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군요. 심지어 자기 외질녀에게까지 추근대다니. 육소봉이 물었다. 누가 나를 호색하니라고 말했지? 소치가 말했다. 한 사람이 말했지요. 누구지? 당신이 틀림없이 매우 좋아할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녀를 보자마자 즉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잊어버리리라 보장해요. 육소봉의 눈이 더욱 빛났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지? 소치는 복도 안쪽의 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는 그저 다리를 놓는 중매쟁이이지 남을 데리고 신방에 들어가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긴 복도에도 몇 개의 분홍빛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고 등불도 달빛보다 더 부드러웠다. 소치는 뜻밖에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유청청도 쫓아오지 않았다. 문은 그냥 닫혀 있었다. 문 안은 고요하고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안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일까? 안쪽은 부드러운 함정인가? 아니면 살인의 함정일까? 육소봉이 주저하고 있자 소치가 뒤에서 힘을 다해 그를 밀어 문으로 그를 들여보냈다. 방 안의 불빛은 더욱 부드러웠다. 비단 휘장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붉은 커튼도 쳐 있어서 완전히 신방 같았다. 이미 신랑은 신방에 들어왔는데 신부는? 장막 안에도 적막하고 인기척이 없어 꼭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탁자 위에는 몇 가지 음식과 술이 있었다. 음식도 육소봉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술도 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주겹청이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를 알고 그것도 그를 아주 잘 이해하는 자였다. 염령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일부러 그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만일 염령이 아니라면 자기가 육소봉이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걸까?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여자들을 한 번씩 다 생각해봤지만 모두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그는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앉아서 방금 전에 그가 다 먹지 못한 저녁을 보충하려고 할 때에 장막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 말했다. 오늘 당신은 마음 놓고 많이 마셔도 무방하오. 누가 당신을 시중들며 누구와 술을 마시든지 상관없고 술에 취한다고 해도 무방하오. 내일 우리는 할 일이 없다오. 육소봉은 한숨을 지었다. 조금 전에 분홍빛 꿈이 순식간에 모두 잿빛으로 변했다. 회색의 소박한 옷, 회색의 소박한 음성. 육소봉은 탄식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만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졌구려. 왜 공연히 나를 놀리는 거요? 노도파자는 말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듣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는 마침내 나타났다. 입은 것은 틀림없이 그 질박한 회색 옷이었다. 머리 위에도 그 광주리 같은 대나무 삿갓을 쓴 것이 입안과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육소봉은 술도 마시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개 피를 머리에 뿌리며 욕하려고 준비한 건가요? 방금 전 당신이 한 행동은 정말로 위험했소. 만약 내가 먼저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목도인이 당신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서문치설도 아마 당신을 알아보았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온화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은 이미 지나갔고 대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육소봉은 참지 못해 물었다. 방금 전의 일을 당신은 모두 알고 있나요? 설마 당신도 거기에 있었던 거요? 나는 없었지만 알고 있다네. 육소봉이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탐복하는 점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니오. 노도파자가 말했다. 당신이 가장 탐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당신은 뜻밖의 무호, 무표 그 스님들에게 여인을 데리고 술을 마시도록 생각했으니 내 이 점에서 어찌 당신에게 탐복하지 않을 수 있소? 기생들을 데리고 화류계에서 노는 사람들이 예전 소림의 고승이라니 이 일은 노도파자 이외에 그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서문치설이 그들의 무공행적이 의심스럽다고 느꼈지만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무호 형제라고는 절대로 의심하지 못한 것이다. 강호에는 원래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도 깊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속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노도파자는 담담히 말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요. 그러나 4월 13일 그날 그들이 다시 무당에 나타날 때는 그때 그들은 이미 산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도사로 변해 있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하지 않을 것이라네. 나는요, 그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까? 당신은 화공도인이라서 사방에서 온 귀빈들을 언제든지 시중들 수 있다오.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심부름이군요. 그날 무당산에는 고위백관들이 구름처럼 모일 예정이라. 아무도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요. 내 진짜 임무는 무엇이요? 서간을 상대하는 거요? 아니면 목도인을 상대하는 거요? 모두 아니요. 그들을 상대할 사람은 따로 있다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럼 나는요. 결국 거기에 가서 그 손님들을 시중들라는 게 내 임무요? 당신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지. 이 계획의 성패가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어.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술을 마셨다. 자기 어깨에 그렇게 큰 책임이 지워졌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실제로 약간 긴장되었다. 노도파자는 뜻밖에도 술을 따라 단숨에 마시고서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시키는 일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오. 나는 그저 당신을 보내 내 대신 장부를 가져오게 시킬 뿐이라네. 누구의 장부요? 원래는 매진인의 것인데 그가 죽은 후에 서간의 손에 넘어갔소. 당당한 무당의 장문이 설마 직접 장부를 기록하나요? 모든 장부는 그들이 직접 기록한다네. 육소봉이 탐문하듯 물었다. 장부에 기록된 것은 당연히 땔감이나 쌀, 기름, 소금 따위는 아니겠지요? 아니지요. 육소봉은 더욱 궁금했다. 장부에 기록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요? 노도파자는 뜻밖에도 또 한 잔을 단숨에 들이마시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부에 기록된 것은 수백 수천 명 일가의 생명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두 신분이 높고 명성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요. 육소봉은 더욱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일가의 생명과 서간의 장부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장부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숨겨진 사생활과 비밀이요.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비밀. 노도파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서간이 만약 이 비밀을 공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강호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각 지위와 명예를 잃고 죽어서도 땅에 몸을 묻지 못할 것이요. 육소봉이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위세가 당당한 무당의 장문이 숨겨둔 사적인 비밀로 남을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노도파자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당연히 하고 있다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원한에 가득 찼다. 만약 그들이 장부를 다른 사람들이 숨겨놓은 비밀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면 석학이 어떻게 무당일파의 장을 이어받는 전날 스스로의 면목을 해칠 수 있었겠소? 고비운, 고도, 유청청, 종목골 등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겠나? 육소봉은 다시금 한숨을 토해냈다. 이러한 비밀은 모두 매진인과 석학이 퍼뜨린 것이군요. 노도파자는 한스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협박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사지로 몰았소. 그래서 이들이 개과천선하거나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해도 이미 절대로 기회가 없었소.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잖소.
나는 단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뿐인데 꼭 기회는 아니오. 그건 뭐가 다른가요? 그들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네. 유령산장에 사는 사람에게 평화와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단지 그 장부만 없애버린다면 그들은 비로소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노도파자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이번 행동의 가장 큰 목적이네. 성공만 있을 뿐 실패는 허용하지 않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그의 손 안에서 부서졌고 한 줄기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육소봉은 선홍색의 피를 바라보면서 홀연히 침묵에 잠겼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다. 노도파자의 이번 일은 공명정대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전심전력으로 그를 도와서 이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게 아닐까? 무당은 명문정파로 매진인과 서가는 줄곧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의 인격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고려해 봐야만 했다. 노도파자는 그를 바라봤는데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노도파자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 당신이 만약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을 강요할 수가 없소. 그러니 당신도 반드시 이번 일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오. 육소봉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의 목적은 사람을 구하려는 것인데 왜 굳이 사람을 죽여야 하오? 내가 죽이려는 것은 단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몇 사람들 뿐이오. 왕십대, 고행공, 수상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오? 노도파자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소. 단지 매진인과 서간의 수제자라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사생활과 비밀을 조사해낼 수 있었겠나? 그래, 당신이 이들을 죽이려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밀담 때문이오? 노도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신도 원래 그들에 의해 수중에서 훼손된 숨겨둔 사생활이 있기 때문이오. 육소봉은 두 손을 꼭 움켜쥐며 마침내 물었다. 그 장부는 어디에 있소? 바로 서간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도관에 있다네. 육소봉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무당 서간은 젊었을 때 이미 강호에서 대단한 명성을 지닌 검객이었다. 몇 년간 무공연마에 더욱 정진하여 평상시에는 비록 무예를 적게 사용하나 그의 검법은 이미 목도인보다 한 수 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무당 장문의 도관은 무당 일파의 존엄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다. 하물며 도관 속에 또 그렇게 큰 비밀이 숨겨 있을 줄이야. 노도파자는 말했다. 나도 그의 머리에서 그 도관을 벗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것이 어찌 쉽지 않을 뿐이겠는가? 그것은 정말로 하늘에 올라 달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다. 육소봉은 말했다. 우리는 왜 그가 그 도관을 쓰고 있을 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요. 그는 매우 타당한 이유를 댔다. 그 자신 이외에 누구도 평상시에 그가 도관을 어디에 숨겨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네. 그날 무당 도교 사원의 대관에는 등불이 환히 빛나고 고수가 구름과도 같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당 장문 진인의 머리 위에서 그의 도관을 어떻게 벗겨내란 말인가? 또한 이런 일을 누가 해낼 수 있는가? 노도파자는 말했다. 오직 자네만이 해낼 수 있다네. 만약 내가 도관을 벗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망쳐 나올 방법이 없소. 노도파자가 말했다. 군중이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오. 당신이 행동을 할 때 아무도 당신을 볼 수 없다오. 왜 보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때 대전 안에 12개의 등불이 일시에 다 꺼질 것이기 때문이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자연히 꺼진다. 노도파자는 말했다. 우리는 적어도 이미 수백 차례나 실험을 했는데
등불 안에 기름이 약 3전이면 바로 그가 후계자를 선포할 때 다 타버릴 것이요. 무당에 있는 우리 하수인이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모든 등잔의 기름을 약 3전으로 해놓을 것이요. 이 계획은 매우 주도면밀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대전에는 반드시 여분의 초가 있을 것이요. 그것은 화괴가 책임을 진다오. 그의 만천하우의 암기는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다네. 이 계획은 거의 빈틈이 없었다. 등이 꺼질 때 대전은 갑자기 암흑이 되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이다. 이 시각에 육소봉이 행동을 착수하여 도관을 뺏고 석학은 서관을 죽이고 무호 형제는 철견을 죽이고 표관은 소고도인을 죽이고 광간호인은 응한노치를 죽이고 해기활은 수상비를 죽이고 관천무는 고행공을 죽이고 두철심은 왕십대를 죽인다. 계획이 순조롭게 풀리든 아니든 등이 다시 밝아졌을 때 우리는 전부 물러나 있을 거요. 일격에 적중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물러나는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비록 도관일이 순조롭지 못하더라도 당신도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든 절대로 다음 기회란 없소. 그는 또 보충해서 말했다. 당신이 성공하든 못하든 즉각 여기로 돌아와야 하오. 등이 밝혀지면 그들은 틀림없이 부상당한 친구, 동문을 살피느라 대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없어졌는지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추적하는 자도 없을 거요. 하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육소봉은 다시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탄복했소.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음모에 가담했었지만 어느 것도 이번 거사에 비할 수 없었다. 이 계획은 거의 완전 무결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었다. 먼저 서관을 죽여서 머리에 쓴 도관을 빼앗아 오면 되지 않소? 그러나 우리는 일격에 명중시킨다는 자신이 없소. 이번 일은 단지 성공만 있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일은 확실히 노도파자가 일생의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만약 내가 없다면 이 일은 누가 하지요? 엽설이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왜 그녀요? 그녀의 경공이 극히 높기 때문이요. 또한 타고난 야한이어서 서간이 의식하지 못할 때 이를 추진하면 그녀는 적어도 10중 8구 성공의 기회가 있지. 그는 갑자기 육소봉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요. 또한 당신도 암흑에서 눈이 밝아서 사소한 일까지 빈틈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게다가 당신은 천하에 둘도 없는 손을 가지고 있지 않소. 그는 손을 꼭 쥐었는데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쥐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오히려 그의 손을 보았다. 그의 손은 마르고 안정감 있고 건조하고 손가락은 길고 힘이 있어 보였다. 만약 검을 잡는다면 이 손은 서문치설의 것보다 더욱 두렵지 않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육소봉이 손을 돌려 그의 혈맥을 잡고 머리 위에 중립을 벗긴다면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었다. 성공의 확률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번 시도해 볼 만했다. 그러나 육소봉은 시도하지 않았다. 비겁함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녀의 생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거요?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당신의 딸 엽설 말이오. 노도파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생각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 어찌 굳이 생각을 하겠소? 당신은 알고 있소? 그녀의 어머니가 죽고 난 후 노도파자는 즉각 그의 말을 잘랐다. 칼날과 같은 눈빛으로 중립 아래에서 성나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이든 요구할 수 있으나 이후에 내 앞에서 절대로 다시 그 여인 얘기를 하지 마시오. 침삼랑은 염능풍의 부인이고 그를 위해서 딸을 낳았으니 그녀가 미안해해야 하는 것은 염능풍이지 결코 그가 아니었다. 그는 왜 그와 같이 그녀를 증오할까?
육소봉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노도파자의 분노는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았다. 내일 낮에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도 무방하오. 모레 새벽 전에 나는 당신이 무당에 가도록 준비하겠소. 그는 일어서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그 향화도인은 팽장비라고 불리오. 당신이 후산에 가면 무슨 일이든지 그가 다 당신 대신 준비할 거요.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당신은 그저 거기서 기다리면 돼오. 등이 꺼지기를 기다리나요? 그렇소. 등이 꺼지길 기다리는 거요. 그가 걸어나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지금부터 당신은 완전히 단독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과도 연락할 필요가 없소. 또한 어떤 사람도 당신을 찾지 않을 것이요.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부터 나의 아내와 아들도 보이지 않겠군요. 그러나 당신은 그다지 적막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에게는 아직 많은 외질려가 있지 않소. 표가 관간호인 해기활은 모두 수레 위에 있었다. 모두들 할 말이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입을 다물고 6개의 눈이 일제히 길 건너편의 술집 입구에 쏠렸다. 수레는 매우 천천히 갔고 그들이 지나갈 때에 3사람이 술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